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의 기관입니다. 132페이지죠. 먼저 기관이란 것은 법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법인의 내부 조직이죠. 그러니까 법인의 기관이란 것은 법인의 일부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러한 법인의 기관에 대해서는요. 법인 본질론이라는 그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져요. 예컨대 법인 의제설에 의하면 그 기관이란 것은 대리인처럼 법인과 별도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별개의 기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법인 실제설에 의하면 법인의 기관이라는 것은 법인의 조직 자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일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따라서 법인의 의사 자체를 이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민법상의 법인의 기관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 밑에 표로 만들어 놨죠. 이사, 감사, 사원총회 이 세 가지를 우리 민법상의 법인의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없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일단 이사, 감사, 사원총회 이 세 가지가 바로 법인의 기관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자, 먼저 여기에 이사라는 것은요.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대내적으로 집행하고, 그래서 대내적 관계에서는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해서 거래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대외 관계에서는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사는 이 두 가지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집행, 업무집행기관이요. 동시에 대외적 활동할 때는 법인을 대표해서 하는 대표기관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성격은요. 항상 존재하고 항상 활동해야 되는 상설, 그리고 이 이사는 반드시 법인이 존재하면 이사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기관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성격입니다. 성격. 이사의 성격은 상설, 항상 이사가 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사. 그러면 이사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감독할 기관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이거는 감독기관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민법상에 이 감사는 감독을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필수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필수기관 하는 걸 뭐하냐? 임의기관이다. 이렇게 해요. 즉, 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 그러면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임의기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요. 사원총회입니다. 이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한다는 걸 먼저 알아둬야겠죠. 재단법인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원이란 것은 사단법인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단법인의 기관이다. 두 번째, 이 사원총회는 항상 이렇게 열려져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죠. 즉, 통상총회나 임시총회라는 이 총회를 이사 기타 소집 통지권자가 소집을 통해서 그때부터 활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설적인 게 아니라 비상설적이다. 그리고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 하면 바로 법인의 의사결정을 마지막으로 하는 영역이죠. 여기서 정해서 그 사단법인의 활동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원총회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요 내용을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 조문을 해석하고 또 그 기관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이사의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는 첫 번째요. 134페이지 보시죠. 이사는 대내적으로는 법인을 사무를 처리하고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 필수기관으로서 모든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고 그 인원은 한 사람 이상이면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 또는 수인을 둘 수 있다. 이거는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죠. 사람 수를, 그죠? 그리고 이 이사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하죠. 이사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이사에 관한 인면에 관한 사항은 인면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됩니다. 필수 기재해야죠. 필수적 사항이다.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선임 해임에 관한 내용이죠.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사는 성명과 이사의 주소, 성명 주소는 등기 사항으로 하고 있죠. 등기 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기다. 그죠? 왜냐하면 이사가 바로 대외적으로 대표하잖아요. 법인을. 그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 법인의 대표자인지를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법인이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부에 넣어가지고 공시하는 거죠. 그래서 공시해놨다면 그것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을 이사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셔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사의 의무는 뭐냐? 이사의 의무는요, 법인과 사이에서는 이사는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임인 지위와 유사하다. 그래서요,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이사는 수임인은요, 위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사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져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사도 수임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또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걸로는 성관주의 의무라고 하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겠죠. 이사가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다음에 가장 주의력을 기울여서 그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위반하면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135페이지에 3번 의무의 5번째, 4번째 줄에 있죠. 이사의 성관주의 의무를 우리 민법 6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해놨고 이때 이사가 수인일 때는 당의 그 이사들은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지고 있죠. 이것을 위반한 이사가 수인일 때, 그죠? 이것을 위반했다 하면 이때는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있죠. 연대 책임.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진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136페이지에 직무 권한, 즉 이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법인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죠. 권한입니다. 여기서는 업무 집행권과 법인의 대표권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죠. 업무 집행권은 대내적 활동으로서의 직무 권한이고 대표권 행사라는 것은 대외적 활동의 권한이다. 그죠? 자, 거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대내적 권한으로서 업무 집행에 관한 내용을 내놨죠. 법인에 관한 등기라든지 또 재산 목록 작성하고 비치한다든지 또 사원총회 소집한다든지 뭐 등등의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대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대표권 행사입니다. 이 대표권 행사는 자, 대외적 활동에서 대표권 행사. 이 대표권 행사는 어떤 형태로 행사해야 되냐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명문을 만들어 놨어요. 이 개인이 자기 개인적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의 지위에서 이런 거래 행위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상대방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민법상에
대리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그대로 준용하였습니다. 대리 규정. 이 대리 규정을 준용한다는 건 뭐냐? 바로 현명한다는 것이죠. 현명이라는 것은 뭐냐? 본인을 위하여 이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리는 행위예요. 대리인이. 그렇다면 대표자가, 즉 이사가 이 집행하는 행위는 법인을 위해서 상대방 너와 거래하는 행위다라고 상대방한테 알리는 것이죠. 보통 대리의 규정을 이렇게 하죠. 본인을 이름을 앞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하는 대리인 누구다 이렇게 하죠. 대리인 누구다. 이름 일쓰죠. 그죠? 여기는 본인의 이름, 본인 성명을 여기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대리인의 성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가운데는 그 자기의 지위를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게 바로 현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죠. 이렇게. 자, 이런 방법으로 대표권을 행사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 여기에 법인 이름 쓰겠죠. 법인의 이름, 법인의 성명이죠. 법인의 성명. 그 다음에 여기는 대표자를 표시해야 되니까 이걸 뭐 할까요? 이사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이사 누구다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대표자인 이사의 성명을 써야죠.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현명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 이 대표자는 자기 개인적 거래가 아니라 법인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현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명. 이렇게 행사합니다. 자, 이러한 대표권은 원칙적으로요. 만약에 이사가 여러 사람이면 여러 사람 그럴 때는 단독 대표입니다. 그래서 대표는 이사가 각자가 대표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게요. 원칙이다. 원칙. 이거는 단독 대표 원칙. 우리는 대리에 가면 각자 대리 원칙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는 단독 대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겠죠.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이때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3자한테 공지를 해야 되고 또 제한되는 내용이 효력이 발생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칙적으로 정관에 기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한의 효과는 정관의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효력 요건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관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3자한테 보여줘야 그래야 3자들이 그 대표권 행사는 이사의 행위의 범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권 제한 사항을 어떻게 해요? 등기를 하여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두 가지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만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기재를 통해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지만 사원총회에서도 제한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대표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대표권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표권 제한. 만약에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대표권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이든 악이든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여러분 아주 이해해 두셔야 돼요. 대표권 제한되어 있는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3자 거래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정관은 그 법인의 내부에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상대방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제한되어 있는 대표권 행사라는 것을 가지고 그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항 요건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등기는 대항 요건이다. 요 의미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136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2번 대표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정관에 의한 제한과 총회 결의에 의한 제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이 내용을 여러분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대표권에 제한되는 것은 바로 이익 상반 행위,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입니다. 즉 법인과 당의 이사가 거래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래 행위를 할 때 이 법인이 이익을 보면 이사가 손해보게 되고 이사가 손해보면 법인이 이익을 보게 되는 이런 거래 행위를 서로 하게 됐을 때는 이때는 우리는 이해 상반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는 이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때 바로 필요한 게 바로 법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특별 대리인이라는 제도를 둡니다. 우리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특별 대리인이 그 거래 행위를 법인을 대표해서 그 당의 이사와 거래하게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이사가 당연히 이해 상반되는 행위에 있어서는 대표권이 제한되죠. 그래서 특별 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리얼의 복용권 제한이라는 것은 이사가 법인의 일을 처리할 때 제3자한테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일을 맡기는 행위를 복임권 행사라 그래요. 이러한 복임권 제한이 우리 민법에 명문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는 성관주의 의무로서 스스로 일을 처리해야 되죠. 여기 보면 이사는 성관주의 의무에 기초해서 당의 그 사무집행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할 일을. 그게 바로 복임권 제한이란 거예요. 이렇게. 다만 예외적으로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사가 해야 할 일을 개별적으로 대리인, 즉 특별한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켜도 되죠. 이때는 개별적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때는 이미 대리인의 성격을 갖는 제3자가 되겠죠. 따라서 포괄적 위임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위임, 복임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사회요. 이 이사회는 우리 민법상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죠? 상법상으로는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가 수인이면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법상으로서는 필수기관입니다. 이게요. 그러나 민법상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상법의 범위 안에서는 이사회 활동이라든지 이사회 대표 이사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민법에는 이런 게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임시이사요. 이사 안에서요. 임시이사란 이사가 있다. 자, 임시이사. 이것도 역시 법인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 임시이사가 만들어지느냐. 그게 바로 137페이지에 6번에 있어요.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또는 이사의 결혼이 생겨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임시이사를 둡니다. 이때 임시이사는 법원이 선임하죠. 그럼 법원이 선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자의 청구를 거쳐서 이루어지죠. 이때 청구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다가 청구하면 법원이 선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이 내용이요. 자, 임시이사. 자, 그 다음에 특별 대리인 있죠. 7번. 자, 특별 대리인은 어떨 때 들어오는 거냐? 또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당의 법인과 그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그러한 거래가 필요할 때 이때는 당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해버리면 법인이 손해가 생길 우려가 크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이사를, 당의 이사를 법인을 대표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인을 대표해서 그 상대방 이사와 거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대표할 사람을 정해야겠죠. 이때 바로 특별 대리인이라는 사람을 둔다.
특별 대리인. 이 특별 대리인은요, 당의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에 상반된 거래 행위가 할 필요가 있을 때 당의 법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두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특별 대리는요, 반드시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의 선임. 그러면 당연히 법원은요, 청구자의 청구를 받아서 선임하겠죠? 청구자. 이 청구자는 누구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해관계인, 법률상 이해관계인과 검사 중에서 청구를 받으면 법원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요. 이때 특별 대리인은 그 당의 이사와 법인 사이의 거래 행위에서 그 법인을 대표합니다. 그 당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만 법인을 대표해요.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을 대표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조심해야겠죠. 그죠? 요게 특별 대리인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8번에 보면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등의 가처분이 생겼을 때 직무대행자가 존재한다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직무대행자도 일정한 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죠?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합니다. 어떨 때 하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당의 이사가 법원에서 분쟁이 생겨서 그 분쟁의 내용으로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그게 바로 당의 이사는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가처분 형태로 하겠죠.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의 형태로 가처분할 거란 말이에요. 법원의 명령에서. 그러게 되면 당의 이사는 활동을 못한단 말이야. 업무 집행을 못해요. 그러면 그때 그 이사가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대표자가 있어야겠죠. 그때 이제 법원이 그래요. 가처분 명령과 함께 어떻게 해요? 바로 직무대행자를 가처분 명령으로 두게 된다 이거죠. 이때 그 직무대행자가 바로 당의 그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활동한다는 거죠. 다만 이 직무대행자는 통상의 법인의 통상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요. 통상 사무 처리에 한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다른 특별한 사안을 처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원칙은 통상 사무에 한하여 직무대행자는 법인을 대표한다. 처리한다 이 말이죠. 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다만 거기에 보시면 직무대행자가 만약에 이것을 위반해서, 즉 통상사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반해서 거래 행위를 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민법상 규정을 두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사에 관계돼서요. 즉 법인의 대표기관은 이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쭉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활동하고 있을 때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또는 직무대행자 이런 자들이 그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말이 되겠죠. 또 나중에 보시면 해산 청산 단계로 들어가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은 이사라 그러지 않고 청산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청산인도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이죠.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이다. 이렇게 하시겠죠. 대표기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두시고 나중에 청산인은 해산 청산 단계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요. 감사는 임의적 기관이라고 그랬죠. 또 그리고 이사를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감독기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성명 주소는, 즉 감사는 대외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의 성명이나 주소는 등기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의 성명 주소는 이사의 역할이 대외적 활동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제3자, 거래하는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이사의 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인 내부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명, 주소를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직무 권한. 우리 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죠. 그 13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독한다든가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든가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 사항을 확인했으면 이것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또 그래요. 사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뭐 해야겠어요? 보고해야죠. 이사가 이런 일을 잘못하고 있다.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게요. 보고해야 되죠. 자, 이때 이 보고하는데 이 사원총회의 소집권은 원칙으로 이사한테 있잖아요. 그럼 이사가 이걸 소집해 줄까요? 임시총회 소집 안 할 거란 말이야. 자기를 탄핵하기 위해서 소집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는요. 감사가 직접 이러한 사원총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도 가진다는 걸 알아두셔야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 140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위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를 소집하는 일. 이게 뭐예요? 임시총회 소집 권한입니다.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감사에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이 감사는 한 명 이상 둘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다면 감사는 각자 독임기관이에요. 각자가 감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140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보면 감사가 수인인 때는 각자 단독으로 그 직무를 집행한다. 독임기관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전부 다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게 해야 권한이 이렇게 많이 감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를 제한할 수 있겠다. 이거죠. 물론 법인과 감사가 존재하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 감사는 법인에게 해야 할, 법인이 직접 감독해야 할 일을 감사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법인에 있어서 기관이면서 동시에 수임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니까 선관주의 의무,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래 되겠죠. 이것을 위반하면 물론 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원총회예요. 사원총회. 이 사원총회는 원칙적으로 사단 법인에만 존재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설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여기서 모든 걸 다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에서 이사에게 일임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임원을 정해가지고 위임한 사항 외에는 모든 결정은 사원총회에서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죠? 자, 이러한 사원총회, 이 총회는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통상총회하고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법상 이 통상총회는 매년 1회 이상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사가 소집하죠. 이사가 소집. 이렇게 해서 합니다. 통상총회. 물론 이때 보세요. 1회 한한다가 아니라 1회 이상이다라는 것도 조심해야겠죠. 이때 조심해요. 왜? 우리 민법에 명문은 1회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상총회를 정관에 정해 둘 수 있겠죠. 날짜를 정한다든가 이거는 정관에 위임된 사안이니까 정관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원칙 통상총회 소집 권한은 이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임시총회는요. 임시총회는 물론 총회할 필요가 있을 때 이사가 소집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 소집권자가 이사입니다. 다만 감사도 가능하다겠죠? 감사도 소집권자입니다.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 그죠? 보고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요.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사원이 요구한 경우에요. 5분의 1 이상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입니다. 사원이 요구하면 그러면 이사에게 요구하겠죠? 그럼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청구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 2주가 넘도록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소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5분의 1 이상은 어떻게 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직접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원칙은 5분의 1,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사원이 이사에게 임시총회를 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되도록 이사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때는 법원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직접 5분 이상의 사원이 청구하면 돼요. 소집을 소집한다는 거죠. 5분 이상.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총회 소집에서는 총회 소집일 일주일 전까지 원칙적으로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통지를 발송할 것. 따라서 여기서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발신주의.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자, 이때 일주일 기간, 요거는요,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길게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일주일 전, 요 일주일은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자, 그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총회의 권한은 기본적으로요, 요 임시총회든 통상총회든 간에 여기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총회가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있는데 다만 정관에서 이사에게 맡긴 사항이라든지 임원에게 맡긴 사항만 제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총회 반드시 거쳐야 될 정권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총회의 정권사항이라고 그래요. 사원총회의 정권사항. 반드시 사원총회를 거쳐야만 되는 것. 이것을 우리 민법에는 두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하나는 정관 변경, 사원총회,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정관 변경. 두 번째, 임의해상결의입니다. 임의해상결의, 요것들은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법인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요, 요 두 가지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사원총회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정권사항이다. 반드시 거쳐야 한다. 요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죠.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총회 권한 정리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보통 결의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라는 것인데 142페이지에 보시면 4번 결의 해놔놓고요. 거기에 원칙적으로 소집할 때 통지한 사안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 다만 이것을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사원은 이 의결권이 평등한 것이 원칙입니다. 의결권 평등의 원칙이 원칙인데 다만 이것도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결의권 행사할 때 어떻게 하면 어떤 정조수를 갖추면 결의되었다고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상에 통상 결의 정조수를 정해놨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요, 총사원 과반수 출석하고 그 출석한 사원의 과반수가 아니고요. 출석 사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한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입니다. 이게 출석한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 그러니까 만약에 출석한 사원 중에 말이죠,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내용을 결의할 사안이다 할 때는 그때는 그 사람은 결의권에서 빼야 돼요. 출석 사원은 됐는데 결의권은 그 사람은 빠져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조심해야겠다. 다만 여기에요, 의결 정조수를 민법에 정해놓은 게 있죠. 정관 변경 3분의 2 이상, 이미 해상 결의는 4분의 3 이상 이렇게 났죠. 물론 이 기준은 정관으로 정감할 수는 있습니다. 정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법의 명문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결의하면, 즉 총회를 했다면 당연히 이사가요, 의사록을 작성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소에서 이걸 비치해놔야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사원권. 자, 이 사원권은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에서 사원이 존재하잖아. 그죠? 사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사원에게는 어떠한 권리나 권한이 있는가,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사원권이 되겠죠. 사원권. 사단법인에 있어서의 사원으로서의 권리나 권한. 여기는 두 가지 성격이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사단법인을 위해서 또는 사원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권한이 있어요. 그걸 공익권이라고 그래요. 공익권. 또 사원권 안에는 당의 사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익권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권한이나 권리가 있습니다. 사원에게는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사원은 두 가지의 권리 내지 권한이 있다. 공익권은 주로요. 의결권입니다. 의결권. 소수사원권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요. 소수사원권을 말 뺐는데 여기에요. 예컨대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서 5분 이상의 사원이 요구하면 이사가 소집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했죠. 요 5분의 1 이상의 사원이 행사할 수 있는 요 권리를 뭐냐냐. 소수사원권이라 하고 이 소수사원을 위해서 이 권리를 우리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할 수가 없다. 정관으로도 폐지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것은 보장돼야 되는 것이 바로 소수사원권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공익권에 성립한다. 의결권. 그렇죠? 결의권, 의결권. 뭐 좋습니다. 결의권, 의결권. 이런 것들이 바로 공익권에 성립한다. 보시면 되겠고, 자익권은요. 만약에 법인에 이익이 생겼으면 이익 분배 요구권. 이익 분배 요구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당의 사단법인이 해산됐을 때 남은 재산이 있다. 자녀 분배 청구권. 또 만약에 당의 사단법인에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있겠죠?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시설 이용권, 뭐 시설 사용권 이래 돼 좋겠죠? 사용권 이런 것도 있겠죠? 사원이기 때문에 그죠? 자, 다만 우리 민법상에 인정되는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그죠? 자,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비영리성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비영리성이란 말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이 사원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죠. 우리 민법상은 그죠? 비영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익권이나 이런 권리는 존재하지만 이익분배 청구권이라든지 자녀분배 청구권 같은 것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만 할 수 있죠? 바로 시설 이용권 또는 시설 사용권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정도만 인정하겠다. 자익권 안에서는 이렇게요. 해결을 할 수 있어야겠다. 라는 것이죠. 자, 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 민법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원의 지위, 자격은 양도 상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우리 민법 규정이에요. 사원의 자격, 이 자격, 지위는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그 규정의 성격은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정관에 양도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겠죠. 사원권.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법인의 주소로 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